트럼프가 승인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미국이 전 바다를 태평양을 지배하고 인도양을 지배하고 대서양을 지배한 바다를 지배해서 세계를 이렇게 통제했는데 지금 선박, 군함과 상선이 굉장히 양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이 위치가 흔들려요. 한국의 해군력이 원거리 작전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승인한 것 같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해군과 국방태세가 국가의 그 몸집, 경제력 규모에 상하는 군사력을 만들어야 국가 위험이 만들어지는 프레스티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그러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던 걸 알고 이런 기회에 얻어낸 것은 외교적 성과로 봐야겠습니다.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안보 이슈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담 때 손님도 많았을 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관심사였던 트럼프와 김정일의 만남 결국 불발됐습니다만 그 국정원에서 최근 물밑 접촉이 있다. 내년 3월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김정은이 그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죠. 하여튼 저는 이번 에이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에이펙 자체는 20개 이상의 나라 정상들이 참가하는 여러 나라 지도자를 초청한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무도회 같은데 예. 그 무도회보다는 관심이 거기서 이루어진 양자회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흥행이 대박을 이뤘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또 우리가 또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런 부분인데 그 국정원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이번에 케빈 김이 갑자기 에이펙을 놔두고 주한미국 대사로 이분이 케빈 김 대사가 신임 대사가 그 이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자였어. 예.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북미 회담은 진행형이다. 또 지금 얼마 안 됐죠. 내내봤자 30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3, 4개월 뒤에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국정은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닐까. 공은 이미 김정은께 넘어갔어요. 내일이라도 김정은이 하면은 하겠다고 트럼프 던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 3, 4월에 지금과 다른 생각을 가질지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에이펙은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이벤트는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산 석탄을 중국으로 몰래 이렇게 운송하던 선박들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 약간 어퍼를 놓은 겁니까? 호사가들은 트럼프가 조금 체면을 꾸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만나고 싶은데 김정은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먼저 만나자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잡아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했어요. 추가 제재를 하니까 호사가들은 이거 그 감정적 대응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유엔 제재라는 것은 결의되면 다시 해제 조치가 하지 않으면 제재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쭉 이게 하루아침에 누굴 핀셋 집듯이 딱 집어서 제재하고 그런 게 안 돼요. 그 자료를 축적시켜서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최대 성과가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했다. 핵 추진이라고 해서 핵이 실리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 그러는데 핵 원자력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승인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전문가들도 용어를 조금 혼란스럽게 써요. 핵 잠수함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동력 장치를 원자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 하기도 하고 중에 또 군사적 의미에서 핵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동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론칭 시스템이 있어 핵 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강대국들 그것을 핵 잠수함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트럼프가 승인을 한 이 핵 잠수함은 앞의 경우예요. 우리가 지금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잠수함을 연료를 핵 연료를 내구도. 사용해서 하도록 하는데 핵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잠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작전 반경이 아무래도. 넓어져요. 예. 그래서 은밀 기동에서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군사 능력을 갖춰서 해군의 군사적 어려운 용어로 투사력이라 그래요. 프로젝션 파워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우리 군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됐는데 이걸 자꾸 비핵화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고 다만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가 그 좀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좀 더 많은 높은 농도의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권리를 우리가 찾아오느냐가 제일 관심이죠. 네. 그런데 접근해 가고 있다. 원자협정 개정은 맞물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고 우리 정부에서 그 디테일한 세부 협정을 잘 만들어 가야죠. 원자력 개정하고 연결되어야 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그 비공식적으로 계속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을 건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승인해 준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트럼프가 승인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미국이 전 바다를 태평양을 지배하고 인도양을 지배하고 대서양을 지배한 바다를 지배해서 세계를 이렇게 통제했는데 지금 선박, 군함과 상선이 굉장히 양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이 위치가 흔들려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해군력이 원거리 작전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우리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들어주면은 불리하지 않잖아요. 유리하잖아. 인도 태평양 전략 유리하다 판단하는 거고. 거기까지 계속 그럼요. 그런 확장할 전략 수 판단할 있다. 수 있는. 아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맹국가의 해군 전략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니까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승인한 것 같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해군과 국방 태세가 위협에 어떤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국가의 그 몸집 경제력 규모에 상하는 군사력을 만들어야 국가 위험이 만들어지는 프레스티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그 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그러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던 걸 알고 이런 기회에 얻어낸 것은 외교적 성과로 봐야죠. 그럼 양쪽 다 이익이 되는 건데 그럼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전력 증강에 뭐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략 증강의 측면도 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하면은 물 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먼 거리까지 투사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군력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원양 해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군사 태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뭐 어쨌든 그 북한 핵에 대응하는 북한의 어떤 군사 태세에 있어서도 은밀하게 기동해서 예. 잠수했다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대북 군사 태세에도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CG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핵 추진 잠수함 5,000톤급 이상, 잠수정에 탑재하는 것, 수직 발사관 10개 이상.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잠수함이 버티는 반발을 한 힘을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큰 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네. 큰 미사일 발사하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잠수함이 5,500톤급 그러니까 3,000톤 이상 굉장히 큰 거죠. 이미 5,000톤급 이상 잠수함 우리가 진수를 성공했고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격 기능 론처를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0개의 론처를 가지고 또 새끼 잠수함을 가지는 잠수정을 탑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 이전에 중소형 잠수함과는 다른 이거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만은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 능력이 획기적 증대 물 속에 오래 들어가서 몇 시간
그래서 한 며칠. 지금 50일 이상 잠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핵잠수 뭘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잠수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잠수해서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이거 은밀 기동 이렇게. 이게 군사적으로 은밀 기동,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아무래도 보유 국가도 많이 없겠네요. 그러면. 뭐 보유국의 핵 잠수함 추진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러시아, 미국과 했는 것이 지금 영국, 프랑스, 인도. 예. 호주가 오크스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또 보유에 대해서 합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 인도 다음에 호주가 될 거고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저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뉴스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신의 잠수함 장영실함. 디젤 추진으로 시속 10km 정도로 순항할 때 최대 3주 정도 잠항이 가능합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최고 시속 65km 정도를 수주 이상 유지하면서 수개월까지 잠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수준. 핵 추진 잠수함을 따라가려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67시간이면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 밑에서 달리잖아요. 그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컨택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수상함도 그 정도 속력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5,000톤급 이상. 3,600톤급인 장영실함보다 커지는 만큼 탄도미사일 발사관도 현재 10개에서 더 늘릴 수 있고 특수부대 침투용 잠수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속의 북한도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면 북한 잠수함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 작전 범위가 늘어나 동북아시아 잠수함 경계를 미 해군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은밀히 준비했던 정부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4척 이상 건조할 방침입니다. 건조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네.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까지 6개국만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은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핵을 추진기관으로 쓸 뿐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규범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핵을 보유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중국은 불편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핵실험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 최근에 뭐 러시아가 핵실험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 트럼프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대응 차원 같고 우리가 이 핵 잠수함, 핵 추진 연료로 한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이 시비를 걸고 불편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지점도 없고 또 네. 중국이 지금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불편해야지.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 불편해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중국도 이해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이런 메시지는 있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하고 은밀히 장거리 원정 작전하니까 이거는 한반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지원으로 사용될 게 아니냐. 핵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전 능력이 늘어났을 때 이것이 핵잠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나의 일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전략적인 인도 중미 갈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위협론 이런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북한에서 할 말이 많아야지. 그렇겠네요. 그 비핵화냐 핵 추진 잠수함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잠수함 말씀을 좀 더 여쭤보면 건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에 대한 정책 결정까지는 승인까지는 제가 박수치고 좋아하겠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이 뭐 그 배를 어디서 만들어라 세부적인 것까지. 이런 거 이야기한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언급이었고 기술적인 문제죠. 이 기술적 문제는 양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문제들은 양국 군 당국이 의논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럼프는 또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은 약간의 쇼잉하는 게 있어서 이거 뭐 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한테 미국 유권자들 주는 또 글로벌 시민들 주는 이거 빨리 할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필리 조선소를 언급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는 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메시지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은 양측이 국방 당국이 서로 의논하고 최적의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입장 정리가 안 돼가겠냐. 그걸 미국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전쟁성이라고 하죠. 전쟁부, 국방부 전쟁부로 바뀌었는데 미국 국방부 전쟁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을 또 트럼프한테 조금 디테일 협상에서 보고하고 또 승인받아야 될 문제에서 약간의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숙제를 하나 더 넘긴 거죠. 아무리 그 핵 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해도 농축 우라늄 뭐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에 해결해야 될 그 연료를 그 핵 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미국이 계속 공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큰 의미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 연료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이르면 우리한테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그 외교력과 한미 협상력을 동원해서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확장해야 네. 의미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를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면은 엄청난 군사적 또 경제적 어떤 질적인 변화가 기대되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도 더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에이펙 이후로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갔습니다. 8년 만에 남북 분단과 한미 동맹의 상징인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은데 정된 뉴스부터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안보협의회의. 양국 정상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 국방장관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의 역량 강화는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권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작업을 내년 중 마무리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 작전 운용 능력부터 완전 임무 수행 능력까지 모두 3단계 검증을 거치는데 2단계의 시간표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겁니다. 안규백 장관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히자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합의 내용을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거로 보이는 안보와 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뒤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SCM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여기에서 논의된 것 중에 주목될 만한 거 어떤? 가장 이제 안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임기 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죠. 이 부분이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SCM을 마치고 안규백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재다짐했습니다. 이 전작권, 전시작전권, 우리 평시작전권을 갖고 왔고 전시의 작전에 한미연합작전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군의 작전 능력이겠죠. 임무 수행 능력인데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하는데 2단계 검증 과정에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와서 이 전작권 전환의 임무 수행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진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4년에가의 박근혜 정부 때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전작권 전환을 그 당시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가 조건을 바꿨거든요. 그게 조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때 또 이럴 때 이제 한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지금은 2, 3년 안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조금 이제 흐리돼지고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임무 수행 능력에 맞춰서 능력이 갖춰지면은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안규백 장관이 미국 핵시에스 장관에게 밝게 핵시에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그 조금 전에 방송 CG를 통해 나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지시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부분을 논의했다. 그게 트럼프에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 이야기하니까 그 잘한 일에서 우리 국방 태세도 좀 더 국방비 인상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제 뭐 시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속도를 내게 되면 이게 어떤 변화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시작전권 저도 뭐 차관에 있을 때 국방부 또 연구원에 있을 때 차관에 있을 때 또 국방위원회 일하면서 했는데 전시작전권 문제가 언제 전환되었는지 전환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군사 동맹 조약이 오랫동안 감춰진 나라도 많거든요. 군사적으로 극도로 보안 속에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일부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권을 찾아온다는 주권 차원에서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의사결정해서 전시작전권을 위임했고 또 그것이 또 연합사로 발전돼 있고 공동 전시작전권 운영하고 있는데 주권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을 좀 더 주도적으로 또 전쟁을 잘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능력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기게 되면은 인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재량 범위가 유연성이 넓어지거든요. 오히려 미국으로서 편하죠. 안 그래도 주한미군을 좀 더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우선 안보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불안해할 것 없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또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임무 검증에 대한 이야기 1단계, 2단계, 3단계 완전히 임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임무 수행에 대해서 이 검증이 좀 이거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군사적 안목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정치적 의지나 다짐 이런 걸 떠나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느냐를 체크리스트를 뭐 3, 400개, 4, 500개
있어요. 네. 그런 체크리스트를 놓고 진짜 우리가 전시작권 전환받으면 전쟁을 잘할 수 있는가를 이거는 아주 군사적 안목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 군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안목으로. 정치적 요소는 다 제거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임무 능력을 보고 거기서 잘된 부분 잘된 분들은 못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런 움직임 속에서 북한의 움직임이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북한이 이번 한미장관이 판문점 JSA 갔을 때 방사포를 쐈죠? 예포 같아요. 그 헤그셰스가 갔는데 헤그셰스 미 전정부 장관하고 우리 안국 장관이 갔는데 방사포를 쐈는데 헤그셰스 느낌 어떻겠어요? 겁먹겠어요? 좀 짜증 났겠어요? 네.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참 이런 예포 쏘고 방사포를 예포로 쏴주면은 이 헤그셰스 인식에는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하는 국가구나 이런 체제구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그 헤그셰스하고 안규백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는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징하겠다고 나왔는데 북한이 좀 악수를 뜬 것 같죠. 방사포로서 한정했는데 이거 전 세계가 보잖아요. 미국 방장관이 JSA 갔는데 북한이 방사포 쐈다. 북한이 참 위험한 나라구나 이렇게 인식을 주서 저는 거의 약간 자살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쟁 기념관 소식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달 24일, 10월 24일 예전에는 그 유엔의 날이라고 그래서 기념을 굉장히 크게 했던데 공휴일도 있었죠. 예, 공휴일 맞습니다. 우리가 공휴일도 있었습니다. 의미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유엔 기념 행사를 우리 전쟁 기념관이 유엔 참전국들의 그 여러 가지 참전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있고 또 유엔 전사자들의 명부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유엔 데이 행사를 하죠. 유엔 창설 기념 행사를 또 다양하게 하셨네요. 다양하게 하죠. 다양하게 하는데 각국 대사들 또 이번에 APEC하고 겹쳐서 조금 대사님들이 조금 적게 왔지만 대사님들과 또 외교관들 또 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의식 행사를 합니다. 의식 행사를 해서 그 유엔과 한국 관계를 또 우리는 참 건국 과정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시 번영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억을 하고 미래의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 이번 행사는 특별한 게 그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죠. 그 외교관들 가족들을 모델로 써서 네. 한복 패션쇼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이건가요? 네. 한복을 입었네요. 외교관들을 아마 가족들 모델로. 네. 예. 아유. 숨이 좀 찼네.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를 또 하셨는데 그쪽 오신 분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오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외교관들이 자국 국가 국기를 단 한복 패션쇼를 보면서 또 가족이 나오니까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특히 대사 부인들도 있었고 또 근데 이분들이 막 기념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행사라고 직접 그 프로 전문적인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그 나라 국기를 다는 것보다가 그 나라의 대사 부인들이 또 외교관 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그 나라 국기를 달고 좀 약간의 긴 시간 한 20분 정도 패션쇼를 했거든요. 네. 저는 조금 지루해야 될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그런 좀 뜻깊은 행사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엔과 한국의 또 현재, 과거, 미래를 보는 이런 역사적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네. 인기 있었습니다. 내년 한번 와보시죠. 초대를 해주십시오. 오시면 가족 모델로도 제가 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레곤주 유명한 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오레곤주 주지사도 오셨다고 그러네. 오레곤주가 한국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주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레곤주가 국토 면적은 한반도 면적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비슷한 면적이 한 460만의 주인데 그 6.25 전에 참전해서 298명이 전사를 했고요. 한 주에서만. 윌슨 비레라는 도시에
한국 전쟁, 6.25 전쟁 기념공원도 있는데 이 주지사가 재미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여성입니다. 네. 그 커밍아웃해서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에요. 저한테 소개하는데 제 부인입니다 하는데 네. 여성 주지사가 부인을 소개할 때 조금 좀 미국 그 최초로 여성이 가보는 주지사 오늘 아침에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가 또 여성이 됐죠. 예, 선거가 끝났죠. 되었는데 이분이 첫 마디가 저한테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때 살아오셔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티나 좀 코텍 주지사의 오고 싶었다. 아버지가 네.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6.25 전쟁 참전해서 살아올 수 있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할 때 정말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 관련 행사에도 많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오리건주를 왜 인상 깊게 기억해 주냐면 오리건주 태어나기 노스다코타 태어났지만 오리건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입양했던 홀츠 부부가 있어요. 예. 홀츠 아동복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평생을 한국의 복지, 아동복지, 전쟁 고아를 입양했던 주에 그 홀츠가 고향이 오리건주고 네. 또 우리가 지금 미국 의회에 연방의회에 보면 상원에 앤디 김이 있죠. 상원의원.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원의원이 3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원의원이 3명 있는데 거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임용근 씨라고 있는데 존 임이라고 네. 한국에서 입양한 미국 입양한 고아 출신 사업가신데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계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을 먼저 했어요. 네. 상원을 하고 하원의원을 해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열심히 하면은 선출직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오리건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티나 코텍 주지사한테 존 임을 아시냐 한국계 미국인의 이렇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지막 하원 텀 할 때 본인도 하원 임기를 해서 같이. 잘 알고 오기 전에도 만났고 예. 저보고도 한국 전쟁 한국 기념관 시설 한번 꼭 와서 보고 임종근 씨 한 만나보라고 제안도 했는데 너무 그 아버님의 추억이 있어 그런지 한국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위를 갖고 오셨는데 참 대단한 인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6.25 때 도와준 인연이 있는 카나다. 예, 카나다 그렇죠. 국방장관도 예, 캐나다 만나셨죠? 국방장관이 오셨어요. 진짜 너무 많은 손님. 캐나다 국방장관은 오셔서 이번에 사실 저 만나기 전에 하나 오션 관계자들 만나고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저 거북선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거북선 맞습니까? 거북선을 네. 설명하고 이 거북선을 만든 DNA가 세계 최고의 됐다. 우리 조선 한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이분이 캐나다가 갖고 있는 안보 전략 중에 하나가 핵이 없는 중견 국가들을 네트워크에서 핵을 안 내줘도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 슬로건이 있어요. 그런 외교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제가 존경을 표하고 5번이나 제가 캐나다 주관하는 헬리팩스 포럼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참가하고 나토 국가 참가하는데 헬리팩스 안보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또 한국과 캐나다가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는 데 좀 더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굉장히 저한테 방문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도 그 공항 가는 시간을 많이 또 이렇게 빼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역시 대한민국이 진짜 좀 외국의 이런 그 국방부 특히 K 방산 또 K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아졌고 제가 공공외교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한 주입니다. 지금 저 거북선 같이 보고 설명하시고 하는데 결국 조선 방산 이런 쪽에 관심을 주셨다는데 저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뭐 좀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저게 예. 1519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을 이겼던 배고 그 배의 특징이 일본군은 칼을 잘 쓰니까 그 당시 왜군이죠. 왜군은 칼을 잘 쓰니까 우리는 못 올라오게 상륙을 못하게 내일 못을 박아서 상륙을 배에 못 올라오게 한 것이 베스트 아이디어고 일본 배는 삼나무를 만들어서 부딪히면 잘 부서져요. 우리는 냉대지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그 침략수로 만드는 배라서 부딪히면 일본 배가 부서지게 되니까. 옆을 공략할 수 있고. 우리는 저 고려시대 때
저 북경 베이징 원나라 수도 가서 포를 만드는 기술을 많이 배워가고 대포도 멀리 나갔어요. 사거리 막을고 해서 이 조선 기술로 우리가 일본 해군을 이겼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본의 도구라는 제독이 있는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켰던 러시아 해군을 격침시켰던 도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해군 영웅이죠. 도구가 한 이야기가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에서 영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시대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길 때 넬슨이 이긴 겁니다. 넬슨 제독이 도구가 이기고 나서 러일전쟁 이기고 나서 넬슨만큼 했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할 바이다. 이순신 장군보다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네. 사실이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좀 되게 숙였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카나다하고 방산 뭐 논의된 게 지금 잘 성사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 60조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입주해서 지금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국방장관이 와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가 들떠있는가 조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결과는 봐야 되지만 캐나다 국방장관이 한국에 온 것은 양국 간의 방산협력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카나다 외에도 뭐 알제리, 폴란드 쪽에서도 예, 알제리 뭐 방위산업 알제리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오셨는데 네. 알제리 2인자 국방장관이 오셨는데 조금 숙연한 생각이 드는 게 자기들은 54년부터 61년까지 그 프랑스와 해방 전쟁을 하면서 135만 명이 그 해방 전쟁에서 독립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네. 독립의 의미, 독립의 가치, 자주국가로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해서 좀 숙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또 발전한 나라에서 한국을 좀 배우고 싶다. 사실 대표적인 친북한 국가예요. 친북한 국가인데 제가 또 우리 방산 전시실이 있어요. 무기 발전실인데 거기 좀 구경시켜 줬더니 그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방산의 어떤 여러 가지 모형들입니다만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사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 느낌입니다. 조금 한국을 이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장관도 만나고 가셨죠. 우리 전쟁기념사업회가 공공외교의 어떤 중심지로 또 국방안보외교, 국방안보 관련 공공외교의 중심지를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죠. 폴란드는 그렇죠. 폴란드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탱크와 또 K9 자주포 뭐 또 많은 분야의 지금 방산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는 나라인데 한 명도 아니고 국방위원장을 중심 장관을 역임한 분까지 해서 6분이 왔어요. 6분이 와서 폴란드와의 한국 관계의 어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상당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나누고 우리 방산협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신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기념관을 오신 관람객이 300만이 넘어서 360만 명? 원래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304만 명이 넘어서서 약간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은 2025년에는 360만 명 훌쩍 넘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전국이 안정되면서 찾아오는 VIP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뭐 매일같이 외국의 중요한 분들이 찾는 그런 공공외교의 어떤 센터 또 국방안보 관련 관광지의 어떤 그런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전쟁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는데 아직 안 와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 와보셨어요? 예, 자주는 못 가도 세 번?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오세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발족하신 KW 국제자문위원단이 벌써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교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기능을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과제를 주는 것이 이제 유교 관련 자료를 전 세계 흩어진 자료를 좀 수집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왔는데
주로 학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역을 줘서 일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플랫폼이 갖춰졌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출장을 가보니까 외국의 도서관이라든지 문서관이라든지 비밀 문서고에 접근이 잘 안 돼요. 장기간에. 예. 물론 랭귀지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디 신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안 돼서 발상에 전화를 해서 국무관보라든지 또 대사관의 도움받고 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한국전 전문가 또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만지거나 또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 60여 명을 우리 자문위원을 이축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도서관이라든지 문서고에 자료 찾기 쉽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데이터의 질과 양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그분들의 1년간의 그 공로를 또 감사도 드리고 또 더 잘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도 시작을 겸해서 한 8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국제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너무 진지하고 또 의지가 너무 열정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내에 좀 발전시켜갈 생각인데 생각해 보면요. 60년대, 50년대에 외국에서 한국 전쟁 연구하면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전문가로서. 이른바 돈 되는 그럼요. 또 한국을 연구한 아니구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우리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분들의 지나간 세월에 한국을 연구한 데 대한 고마움도 전하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그 일하는 만큼의 우리가 국가가 거기에 대해 조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특히 멀리 콜롬비아에서는 자기가 평생 한국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만든 콜롬비아에 나온 한국전 관련 또 한국 관련 기사 스크랩이 있는데 본인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칼로 오려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앨범을 제가 출장 갔을 때는 안 주실라더니 이번에 갖고 오셨어요. 전쟁기념관에 보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좋은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 이런 게 자발적으로 우리 아카이브 사업에 도와주는 외국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데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굉장히 높게 평가 지난해 그 담당자를 포상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하면은 해외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또 한국 전쟁을 이어서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플랫폼이 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저는 이걸 자료를 만들고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만드는 데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 행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